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 최고의 왕, 아마 세종으로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이 세종이라는 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올랐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한글 창제라든가, 집현전, 또 세종시대 하면 과학기구들의 발명이라든가, 또 장영실도 생각나고, 성산문, 신숙주 이런 인물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인물이 많이 생각나는 것은 그만큼 세종이 인재등용에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대와 인재등용, 그리고 인재등용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종의 의지가 그 세 번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양녕대군이 그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 양녕은 왜 쫓겨났고 세종이 왜 그 대안으로 떠올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녕대군하고 이 아버지인 태종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코드가 안 맞았어요. 코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왕세자가 되면 세자시강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로 치면 최고의 그 선생님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 왕세자 교육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연이라고 하고, 그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그 관청을 시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자시강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양녕대군이 공부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농땡이를 치고 하라는 공부 대신에 사냥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제 매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에 올려놓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 그 곤욕을 치러요.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과외 같은 거 했을 때 선생님 또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 학생의 자세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갖은 핑계를 대요. 오늘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정말 몸이 피곤하다. 이런 핑계를 대니까 시강원 선생들이 아주 정말 힘이 들어하고, 또 이런 소문이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양녕대군 너무 글공부하지 않고 이래서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태종의 걱정이 이제 쌓여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지고 청소년쯤 되니까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궁궐에서 또 좀 건달, 또 이제 요즘으로 치면 깡패 비슷한 사람들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여자들을 자꾸 끌고 들어와요. 여자들. 그래서 기생의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심한 경우는 그 관리의 첩인, 곽정의 첩 얼이라는 인물까지 궁궐에 들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안 좋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소문이 있으면 인터넷에 확 유포되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소문이 있으면 궁궐에 궁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인해서 자꾸 바깥으로 소문이 퍼져요. 왕세자가 맨날 딴짓하고 있고, 궁궐에 건달들 들이고, 여자 관계 복잡하다. 이런 소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소위 태종이 폭발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쟤 쫓아내야 되겠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랬을 때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녕을 쫓아내긴 했는데 대안이 없다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얘를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 대안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대안이 누구냐면 바로 세 번째 아들이 충녕대군. 그래서 이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이 되는데 이 충녕대군에 관한 일화 같은 걸 보면 어린 시절부터 너무 책을 좋아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루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조금은 요즘으로 치면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 태종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제 충녕은 항상 아파도 책을 보니까 책을 좀 치워줘라. 그래야 이제 얘가 정말 쉬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밀리에 병풍 뒤에 책 한 권을 숨겨가서 그것을 그 아픈 와중에도 보았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이
충녕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이유 중에도 쟤는 항상 총명하고 일의 대체를 잘한다. 그러니까 똑똑하면서도 감각이 있는 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충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국은 후계자로 지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제가 세종은 세 번째 아들이라 그랬죠. 그럼 양녕대군은 그렇게 사고를 쳐서 폐위가 됐고 두 번째 형님이 있었어요. 두 번째 형님이 효령대군인데 효령대군 같은 경우는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어가지고 아버지인 태종에게 역시 그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연려실 기술에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양녕대군이 자신이 폐위될 것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이제 그냥 굳게 먹고 있는 상황에서 효령대군이 동생이죠. 그러면 형님이 폐위되면 나 아닌가? 내가 이제 두 번째니까 나 차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다가 양녕대군에게 소위 말해서 야단 맞습니다. 야, 너 아니다. 너는 그냥 부처님이나 되라.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명심해서인지 효령대군은 나중에도 조선시대 이 불교 사업, 불사 활동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사실 또 이 불교에 심취를 해서인지 조선의 왕족,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까지 통틀어서 최장수합니다. 90세 이상까지 사신 분이 효령대군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래 사시고 싶은 분은 효령대군을 한번 좀 잘 연구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녕대군은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가 너 왕에서 물러나라 그랬을 때 저 못 물러나겠습니다. 저가 맞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항을 했다면 또 다른 왕실의 비극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보면 조선의 역사에서 아버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항을 하고 갈등 관계를 빚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세자로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있고 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면 양녕대군은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저 센 아버지, 강한 아버지, 킬러 본능을 가진 아버지한테 잘못 대들었다가 나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빨리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의 그 관악산 일대라든가 안양, 시흥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아서인지 양녕대군도 효령대군만큼은 아니지만 69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왕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오래 살 수는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또 보면 우리 양녕대군하고 효령대군 유적지도 있어요. 보면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이 지덕사라고 해서 지금의 동작구 상도동에 있습니다. 지극한 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양보한 것이 그래도 후대에 가서는 조선왕실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효령대군의 사당은 지금 방배동에 가시면 방배역 바로 인근에 청권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사자 붙으면 이게 다 절이 아닌가 싶은데 사당 사자를 써요. 그래서 지덕사는 양녕대군을 모신 사당, 그 다음에 청권사는 효령대군을 모신 사당.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충녕대군 세 번째 아들인 세종이 정말 최고의 전성시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세종이 왕위에 오를 때 태종이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는 점,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태종이 상왕으로 자리하면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까닭은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종 초년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 업적으로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정벌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마도 정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종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 어려웠던 현안들을 처리해 줌으로써 세종은 정말 내치에만 확실하게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종에게는 엄청난 비운이었지만
또 태종이 상왕으로 있으면서도 킬러 본능을 멈추지 않고 한 건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사돈이었던 시몬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자기 사위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쭐해졌겠죠.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뭐 이러니까 이 시몬이 상당히 이제 좀 뭔가 이제 권력가로서 행세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몬이 사신으로 명나라를 가게 됐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사위가 이제 왕이 되고 이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가가 한번 해외로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전별련 해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몬이 조금은 뭐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와, 우리 사회 왕인데 뭐 내가 이제 뭐 한몫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표명하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시몬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태종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대단한 인물이죠. 태종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결국 자기 아들의 그 장인까지도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를 하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종의 장모이자 자신의 안사돈이었던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로 전락시켜버려요. 세종이 상당히 가슴은 아팠겠죠. 그러나 워낙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던 시점이어서 세종은 어쩌지를 못해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그 왕의 장인까지 권력을 빙자해서 설치면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딴 사람들에겐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권력가들.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끄떡거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건 그냥 쫙 숨죽이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종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바로 태종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이 되는 데 있어서는 총명함, 그리고 자질, 능력, 이것이 결국은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보다도 중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태종이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할 때 드는 논리가 바로 택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택현의 논리. 그 당시에도 신하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양녕대군을 14년간이나 세자의 자리에 앉혔다가 그것을 폐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 인물 중에 황희정승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종이 개발한 논리가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택현의 논리. 그리고 그것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종이 정말 거의 모든 것을 갖출 만큼 능력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대에 바로 세종이 자신의 시대를 연출하면서 바로 펼쳐 보이는 부분이에요. 정말 저도 이제 뭐 조선시대사를 연구를 하면서 그 세종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면 정말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해요. 능력도 대단하고 머리 좋고 끈기 있고 그다음에 그 추진력 그리고 이제 인재를 포용하는 포용의 리더십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왕이 세종입니다. 성격도 좋아요 보면. 우리가 최근에 그 뿌리 깊은 나무 시청한 사람들은 세종 성격 좀 이상하네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그건 드라마일 뿐이고 원래 세종의 성격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렇게 뭐 드라마처럼 똥지게지면서 화내고 막 이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의 그 후기의 왕 정조 같은 왕은 정조가 최근에 공개된 비밀편지 같은 거 보면은 정조는 좀 한성격 하신 것 같아요. 한성격 하신 것 같은데 세종은 정말 온화하고 품성이 좋고 아주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왕이 아닌가 저는 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도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또 뭐 조선시대 인물 들라 그러면 뭐 장영실이라든가 김종서, 최윤도, 황희정승 이런 이야기 또 뭐 성삼문, 박평년, 신숙주 세종시대 인물이 되게 거론이 많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시대에 인재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 세종이 인재를 폭넓게 활용한 부분이에요.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세종시대에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저 평안도 지역의 사군 개척에서는 최윤덕이라는 사람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육진의 개척에 있어서는 바로 김종서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보면은
세종시대에는 이름난 그 재상들도 많아요. 황희정승을 비롯해가지고 유관, 허조, 맹사성 등 아주 이름난 정승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음악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박연. 또 보면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이천이라든가 장영실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종시대를 특징 짓는 요소들입니다.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고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써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을 했다라는 거. 특히 신분 같은 것도 구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 장영실 같은 인물도 노비 출신이죠. 그 어머니가 노비 출신입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과학자로 그 꿈을 펼칠 수 있었던 데는 그 세종의 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이런 세종시대의 폭넓은 인재 등용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바로 그 세종시대 인재 등용을 시스템으로 확보해 나갔던 그 공간, 뭐죠?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 바로 집현전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예 즉위한 이후에 집현전을 설치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이 집현전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야말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에서는 이 집현전 학자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하게 하는가 하면 또 이제 왕의 그 보좌 기능, 조선시대는 왕과 그 신하가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그런 경연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즘으로 치면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조언 같은 것을 듣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확보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세종과 같은 왕도 경연을 되게 많이 해요. 경연이 왕과 신하가 이제 학문을 토론하고 주요한 뭐 정치적 정점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보통 아침에 하는 조강이 있고 점심 때 하는 주강이 있고 저녁 때 하는 석강이 있고 심한 경우는 밤에도 합니다. 야대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다 지키면은 하루에 4번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학생들 과외 하루에 2번 뛰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생들 조선의 왕 4번 뜁니다. 과외 4번 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때 뭐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항상 백성들이 마음을 그 생각을 하시고 항상 뭐 몸가짐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뭐 자연재해 같은 거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경계입니다. 이것을 전하께서 제대로 이제 수용을 안 하시면 더 큰 화가 닥치면 맨날 이제 약간 잔소리 같은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의 제왕학이라는 거, 제왕이 되려면 그 학습해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공부, 조금 쉬었다가 또 공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제대로 한 왕일수록 제왕학을 그래도 본격적으로 한 왕일수록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펼쳤던 것은 분명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독재정치 또는 폭군정치 이 전형을 보였던 연산군 같은 경우는 거의 경연 폐지해버리면 싫거든요. 이런 거 맨날 뭐 공부하라 그러고 하니까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폐지하는 반면에 세종과 같은 왕 이런 성군들은 경연도 아주 착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집현전 어디 있었을까요?
집현전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 있나요? 집현전은 지금의 경복궁에 가보시면 경복궁에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수정전이라는 건물. 그래서 경복궁에 가면 정전이 근정전이고 편전을 사정전이라 그러는데 근정전하고 사정전은 이제 중심축에 있고 약간 서쪽에 가보시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바로 이 세종 때 집현전으로 활용되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전은 동선으로 보더라도 왕이 주로 집무하는 사정전이라든가 근정전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왕의 관심에 둘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현전 하면 또 생각나는 일화가 뭐가 있죠? 바로 이 세종과 신숙주의 일화를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경복궁 수정전 일대를 이렇게 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늦은 밤에도 순시를 하다가 하루는 겨울밤에 이렇게 집현전 일대를 거니시는데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집현전에 아직 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한번 쓱 들어가 보신 거죠. 들어가서 이게 누가 이렇게 있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신숙주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곳에서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깜빡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종대왕께서 되게 이제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좀 안쓰럽죠. 그죠? 안쓰러우니까 이 신숙주에게 그 당시 세종께서 입고 있으셨던 담비 가죽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몰래 이제 집현전을 빠져나왔고 나중에 신숙주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이제 감동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학문에 몰두했다라는 세종과 신숙주의 일화가 전해오는 것도 바로 지금의 이 수정전, 바로 집현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현전에는 세종시대부터 최고 인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집현전에는 세종시대부터 문종, 단종시대까지 약 36년간 존속하는 과정에서 약 96명의 학자들이 집현전을 거쳐간 것으로 이 기록에 나옵니다. 기록에 나오는데 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현전에 들어갔던 학자 중에 대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가 문과 급제자였어요. 문과. 조선시대의 문과라는 것은 과거 시험인데 우리가 과거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래서 1차 시험은 이제 속과라 그러고 2차를 문과 또는 대과라 그러는데 속과는 또 분야별로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어요.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그런 파트고 진사과는 논술 시험이에요. 문장 시험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생원 진사에 합격한 사람들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이거는 다 1차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차 시험인 문과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관리가 되는데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33명을 뽑아요. 1년에 11명 뽑히는 거죠.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허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이 춘향전 잘못 읽으면 그런 허상을 가져요.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죠. 춘향이 그네 뛰는 거 시커 구경하고 서울에 가서 별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장원급제한단 말이죠. 이러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별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춘향전은 소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전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다 집현전에 거의 들어갔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 33명 중에 갑과 1인이라 그래가지고 장원급제자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이 집현전을 거쳐간 학자들 분석해 보니까 5등 안에 든 사람들만 해도 거의 절반이 5등 안에 들었다라는 이런 통계 수치도 파악이 됐어요. 그만큼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최고의 특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집현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사람이니까 차츰 불만이 쌓여요. 집현전은 연구기관하고 비슷해가지고 들어가서 젊을 때 물론 들어가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은 소위 나이가 먹고 이러면 승진이 잘 안 되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뭐 집현전 학자 중에도 뭐 최만리라든가 정창순 이런 사람은 거의 20년 이상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만을 가지고 하니까 세종대왕이 아주 똑똑한 왕인데 이때 또 아주 그 특별한 그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가독서제입니다. 사가독서제라 그래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만은 대학교에 뭐 교수 뭐 연구년 제도라든가 일반 기업체도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뭐 연수 같은 거 이런 걸 보내줌으로써 재충전하게 하는 제도 사가독서제라고 해요. 사는 하사할 사자입니다. 하사할 사자를 쓰고 가는 휴가 가자를 써요. 휴가를 하사해서 독서하게 함해서 사가독서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재밌는데요. 제가 저기 한자로 이제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사할 사자를 써요. 하사할 사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우리 역사적 용어 중에 하나가 사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약, 죽을 사자 아닌가? 죽을 사자 아닙니다. 다 죽는데? 다 죽어도 한자로는 하사할 사자 써야 맞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약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 그 사약을 받는 사람들, 일반 농민이라든가 천민이 먹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아주 고위관리라든가 뭐 장희빈과 같은 이런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형식상으로는 그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사해주는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사가독사도 왕이 하사하는 휴가라는 뜻으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또 이 집현전의 연구 활동을 돕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종 때 사가독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내다가 이 집에서는 뭐 아무래도 책 같은 것도 잘 없고 하니까 별로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의 저 북한산에 가보시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관사라는 절에 보내가지고 사가독서를 하게 하다가 사실 집현전은 그 세조 때 없어졌지만 사가독서의 명맥은 그대로 이어져서 사가독서의 명맥은 그대로 이어져서 성종 때는 아예 독서당을 만듭니다. 아예 그 사가독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당을 만들고 이 독서당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호당이라고 불렀어요. 호수 호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이 독서당 정경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 독서당이 처음에는 용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호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자락으로 옮기면서 이 독서당을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다라고 해서 동호독서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한강 다리 중에 동호대교라고 아시죠? 그죠? 동호대교. 동호독서당하고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서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지명이라든가 뭐 이런 유적지 같은 거 이름 붙일 때는 역사적인 그 근거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동호독서당이라는 것도 동호대교라는 것도 동호독서당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동호대교의 북단에 가면은 그 북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지금 동호독서당 터를 만날 수가 있고, 그럼 동호대교의 남단은 어디죠? 혹시 아세요? 지금의 압구정 일대, 압구정. 압구정도 역사적 그 자치가 있는 이름이죠. 그 세조 때부터 성종 때 아주 그 권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한명회라는 사람이 갈매기를 벗하는 정자라는 뜻으로 갈매기를, 압은 친압하다라는 뜻이죠. 벗하다, 짝하다. 갈매기를 짝하는 정자. 그래서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호독서당 그 정경도 그림을 보면은요, 동호독서당에서 그 남단에 해당하는 곳이 압구정이에요. 지금 저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 계도라 그래가지고 함께 독서당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런 거를 독서당 계해도라 그러는데, 독서당을 거쳐갔던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아요. 뭐 태계 이항 선생도 있고 이수광, 뭐 유성룡,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독서당을 거쳐갔어요. 율곡 이이 선생도 이 동호 독서당을 거쳐 가셨던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율곡 선생 책 중에 동호문답이라는 책 아세요? 동호문답? 동호 독서당에서 문답 형식으로 쓴 책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사가 독서라 그러면 휴가를 주니까 거기서 그냥 배도 타고 마음대로 잘 놀아라는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시다시피 율곡 이이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모범생 학자예요. 과거 시험에 9번 장원급제를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아마 옆에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율곡 이이 선생인데, 이 율곡 이이 선생이 동호 독서당에서 쓴 책이 동호문답이라는 책이에요. 나는 이렇게 휴가를 줘도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을 역시 확인시켜주는 저술, 역시 대학자답다,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동호문답이라는. 근데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있었을 거예요. 같이 놀지 않고 혼자서 맨날 조술하니까 그런 그 모습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세종 때 그 기틀을 잡았던 사가독서의 전통이 결과적으로 집현전이 폐지된 이후에도 이어져서 성종 때에는 독서당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중종 때, 동호독서당은 중종 때 생깁니다. 중종 때 이제 동호독서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현재까지도 독서당의 흔적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은 자신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이런 왕이었지만,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인재를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재상도 세종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었고, 국방 전문가, 음악 전문가, 과학 전문가. 그러다가 아예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시스템적으로 인재를 계속 배출하자 해서 바로 집현전을 설치하고 이곳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 집현전에서 뭐 한글 창제와 같은 그런 우리 문화의 최대의 성과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역사, 의례, 뭐 국방, 또 뭐 농업, 경제 분야의 각종 성과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 학자들이, 집현전에서 길러진 학자들이 훗날 세조에서 성종시대를 거쳐가면서도 조선전기 문물 편찬과 제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이들이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은 집현전 학자 일부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다가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만은, 또 집현전에 길러진 일부 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신숙주라든가 정인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조시대를 이어서 성종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가면서 조선전기 그 문화사업의 주역들로 성장해 나간다는, 결국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자리를 잡게 한 집현전이라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토양이 굳건했기 때문에 바로 조선전기의 어떤 정치 문화의 정비가 시급하게 빨리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위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종의 즉위는 태종의 작품이라고도 단언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태종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태종은 자신이 상왕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을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일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흔히 조선왕실의 즉위식 그러면은 되게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지금의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경축 행사죠. 그런데도 조선왕실의 즉위식은 대부분 슬픈 즉위식이에요. 왜 그러죠?
대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이 우선인 즉위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즉위식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왕들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화려한 즉위식을 올리느냐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즉위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쁜 즉위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선왕실의 즉위식 중에서 정말 거의 유일하게 행복했던 즉위식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즉위식을 베풀었던 바로 세종의 즉위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또 이 세종의 즉위식은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이 제헌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태종의 정말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왕위에 올리면서 찬란한 정치 문화를 완성한 세종대왕, 그리고 자신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함께 최대의 인재풀을 활용을 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소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이런 것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